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지식방송의 조영시입니다. 방송할 내용은 엔지니어링과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AI라는 것이 선풍적으로 모든 분야에 AI라는 것들이 침투되고 있습니다. 주제를 엔지니어링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에서는 제품 개발에 관한 또 PLM 그런 쪽에 주로 이제 R&D 쪽에 AI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례와 또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의 내용들이 좀 이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디지털 지식 TV 방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나 또 질문이나 또 그리고 그 앞에 먼저 들어야 될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 디지털 지식 TV에 들어오셔서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으로다가 약간 기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들으신 것들이 좀 상식적이거나 또 편향적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 10가지 질문으로다가 좀 요약을 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행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인공지능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기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인공지능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 구차하게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뭐고 그렇지만 변두리에 대한 거고 그 본질은 아니거든요.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냐? 제 나름대로 좀 정의를 해봤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지능형 컴퓨터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입니다. 사이언스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는 거죠. 사이언스는 지식만 얻으면 되는 거고 공학은 그걸 체계화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 같은 것들을 다 합해서 공학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능형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옳은 정의겠죠.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한 분야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여러 분야인데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옛날에 뭐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인공지능을 전공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에 지금 인기는 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컴퓨터 사용하는 유사한 작업과 관련이 있지만 AI는 생물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방법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어떤 침판지나 사람이 지능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관찰해서 인공지능화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지능이 뭡니까? 인공지능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한 분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능이 뭡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이거를 어떤 학문적인 거나 기술 용어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뭐냐? 너는 지능이 나쁘다. 뭐 어떤 소프트웨어는 지능형이다. 뭐 이런 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사실 스마트하다는 말이랑 비슷하게 쓰는 거죠. 그러면 지능이 무엇입니까? 지능 또는 인텔리전스는 물리적 세상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더 빨리 일을 마칠 수 있는 것도 지능이고, 근데 이 지능은 계산이 된 거죠. 컴퓨팅을 작업을 한 거죠. 어떤 컴퓨팅 작업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지능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뭐 감성이 있다.
근데 어느 날 뭐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해서 감성까지 갖고 오거나 뭐 느낌이나 뭐 이런 뭐 사랑 이런 것도 갖고 올 날이 있겠지만, 현재의 인공지능에서의 지능이라는 정의는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인간이 계산 능력으로다가 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계산 능력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계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종류와 정도의 지능이 사람에도 있고 또 많은 동물에게도,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일부 기계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 지능과 차별화된 인공지능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정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어렵죠. 아직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능형이라고 부르는 계산 절차의 종류가 일반화해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 계산 절차가 다양하게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미래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든가, 내가 뭐 예측을 한다든가, 가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다 메커니즘인데 이걸 일반화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이다, 인간지능이다 그걸 차별화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능의 메커니즘 중에 일부, 머신 비전이라든가 뭐 스피치라든가 이런 거 일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인간 지능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은, 지능이라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이 기계는 지능형이다, 아니면은 지능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능이란 이것이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기계는 지능형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사실 말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지능에는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은 메커니즘이라는 거, 계산하는 어떤 절차거든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머릿속에 어떤 계산적인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인공지능을 연구자들은 컴퓨터의 어떤 작업은 예상대로 잘 돼요. 어떤 거는 인공지능으로 구현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어떤 거는 인공지능으로 구현을 하는 것들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지식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를 오랫동안, 컴퓨터계에 오래 하신 분들은 IBM이 한 30년 전서부터 자연어 처리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메커니즘도 약간 이해를 못했고, 또 하나는 이제 컴퓨터 환경도 우리가 약했고, 컴퓨터 파워도 약했기 때문에 구현을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다가 그걸 구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제 좋은 방향은 그 메커니즘이 컴퓨터로 하면 이건 잘 될 수 있다, 이건 잘 안 된다를 우리가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하면 우리 능력이 약해가지고 못하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는 컴퓨터 환경으로 잘 구현을 할 수 있고, 아직 어떤 환경은 뭐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구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잘 이해되는 메커니즘만 필요로 하는 작업은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거는 놀라운 성과를 냅니다. 뭐 그게 AI로다가 구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걸 하나하나 나가는데, 알파고를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게임에는 다른 절차가 있는 거고, 또 이게 그림 그리는 거에는 또 다른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다소 지능적인 거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죠. 시뮬레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이죠. 아직 지금은. 근데 꼭 100%는 아니라는 거죠.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대답의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 시뮬레이션을 하지만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나 자신의 방법을 관찰함으로써 기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AI의 대부분의 연구는 사람이나 동물을 연구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부분 작업에 대해서 세계가 지능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거가 자연스러운 방법이지만 지금 어떤 우리가 지금 당장 비즈니스용으로 하는 거는 시뮬레이션만은 아닌 거죠. 해결 능력이 인간의 해결 능력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도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사람에서 관찰되지 않는 방법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계산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지금은 처음에는 사람의 학습 능력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지금은 인간이 사용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수도 자기네끼리 서로 공부하고 연습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 놀랍죠. 우리가 상상한 거와 다른 결과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 분야에는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는 뭐 앞으로는 뭐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인공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어떤 분야가 있냐면 이렇게 뭐 크게 나누면 몇 가지 안 되죠. 뭐 딥러닝,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 그 다음에 그거는 머신러닝인데 오늘 얘기할 거 중에 많은 부분이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이랑 이제 좀 원하는 거가 뭐냐면은 어떤 문화나 이런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거가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라고 그러죠. 이거 중에서도 또 구분이 하면은 Translation, 뭐 Classification, Clustering,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계산 능력이라, 컴퓨테이셔널 능력이라는 거죠. 이거를 인공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어떤 지능 역할을 하는 거가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스피치도 익숙하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엑스포 시스템도 있었고, 플래닝, 스케줄링, 옵티마이제이션,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로보틱스도 인공지능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 로보틱스가 아니라 자기가 결정해서 뭔가 움직이는 로봇에게는, 학습 능력이 있는 로봇에게는 이것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로보틱스를 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자기의 어떤 서브 분야고, 또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에게는 로보틱스의 어떤 기계적인 거가 서브 분야고, 이렇게 주장을 서로 합니다. 이제 머신 비전이라는 거,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걸 판단해서 패턴을 알 수 있는 거, 알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지 리코네이션과 머신 비전, 이런 두 가지 이런 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세분하게 돼 있는데, 이 정도를 아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으로다가는 많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계산 능력이라고 했죠. 지능이라는 거는. 그래서 계산 능력에는 자체 학습, 셀프 러닝, 자기가 소프트웨어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 전에 인공지능 언어다, 이게 인공지능 랭귀지다, 인공지능 언어가 아니다의 구분은 뭐냐면, 인공지능 언어는 어떤 데이터를 받으면 그것을 자기가 학습 능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랭귀지라고 그랬어요. 리스프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학습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들 중에 학습 능력이 있으면 그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 자기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예측, 그 다음에 패턴을 발견하는 거, 이게 티피컬한 패턴이다, 아니면 이거는 이상징후다,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석하고, 뭐 제안하고, 어드바이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지능이죠. 사실 이런 지능은 인간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에서 인간의 지능 중에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인공지능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공지능에는 지금 어떤 비즈니스가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컴퓨터 사이언스였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에는 어떤 비즈니스가 있습니까?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주로 비즈니스예요. 그 어떤 과학이 아니라 인공지능 비즈니스에는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그 다음에 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플래닝 스케줄, 로보틱스, 그 다음에 룰 베이스, 스피치 리코니션, 이렇게 아까와 그런 능력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분야를 나눌 때는 이 정도 나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공 비즈니스 중에서 또 하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결정하냐, 이런 것들. 사실 빅데이터가 구술이라면은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엔진은 사실 어떤 꿰매는 거겠죠. 인공지능에도 트렌드가 있습니까? 사실 트렌드가 있어요. 인공지능은 굉장히 넓은 분야인데, 그래서 어떤 분야로 했는데 이 분야가 사실은 한 3, 40년 전에는 뉴럴 네트워크가 했다가 죽었죠. 트렌드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고, 지금 어떤 트렌드는 인기가 있고 어떤 트렌드는 사실 인기가 좀 없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트렌드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현재 많이 인기가 있는 것들은 딥러닝이에요. 머신러닝, 플랫폼, 그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더 인기가 많이 사라지는 것들은 이제 세멘틱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은 인기가 좀 사라진다고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 인기가 조금 더 높은 거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뭘 결정해야지? 이런 것들이 AI가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트렌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자연어 생성, 음성 인식, 가상 에이전트, 기계학습 플랫폼도 굉장히 트렌드가 지금 많이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AI 최적화 하드웨어, 의사결정 관리, 딥러닝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약간 좀 다르죠.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플랫폼. 딥러닝이라는 거는 상당히 고급이라 아직 다 발전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수요가, 우리 보통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을 앞으로 어떤 때 쓰고 싶으냐, 적어도 몇 년 안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측 정비예요. 내가 어떤 기계나 뭐 이런 거를 정비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는데 내가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빅데이터라 프로세스랑 그 퀄리티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고, 프로세스 비주얼라이제이션,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서 뭐 여러분들 뭐 이걸 들으시면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용인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는 거, 이제 머신러닝과 엑스포 시스템의 차이는 뭐냐면, 엑스포 시스템은 사람이 코딩을 하는 거고, 머신러닝은 어떤 데이터를 주면 머신인데 머신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죠. 사실 소프트웨어가 배워서 어떤 법칙을 만들어주는 거. 그랬더니 요즘에 이제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거가 이제 반도체 제조할 때는 상당히 머신러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랩 속도를 30%까지 줄일 수 있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팹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공급망 예측 오차를 50%를 줄이고 더 나은 제품 가용성으로 판매 손실을 65%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품질 테스트나 자동화하면 결함 감지 속도 또는 최대 90%까지 향상이 됩니다. 라고는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스마트 팩토리가 원하는 거죠. 원래 스마트 팩토리가 원하는 거는 AI를 사용하는 거가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중간 단계로다가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는 뭐 어떤 IT 기술이나 뭐 ICT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이 판단하지만 조금 더 옛날보다는 효율이 높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가 현재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더 완성이 되려면 AI가 더 많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니시라는 일본 회사에서 자기네들 주장인데,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닙니다. 자기 주장에 의하면은 PLM,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인데 기계학습을 사용한 PLM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지금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PLM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NEC가 만든 PLM 소프트웨어는 크라우드 환경이에요. 크라우드 환경에 PLM을 만들었고, 크라우드 환경에 만들었으면 장점이 뭐냐면은 AI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중에 머신러닝인 래피도 머신러닝이라는 엔진을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PLM을 사용할 때 효율적이고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고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사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래피도 머신러닝은 PLM에서 어떤 모델을 배우고 모델을 제너레이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PLM에 보면은 다양한 모델이 있잖아요. 그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거를 인간이 지금은 이제 판단하고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PLM에서 만약에 AI를 사용한다면은 가장 가능한 것이 PLM에서 기계학습의 머신러닝의 엔진을 사용해서 PLM 모든 프로세스에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이름이 오블리가토 3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모양들은 사실은 일반 PLM이랑 비슷한데, 여기에서 좀 다른 게 뭐냐면 크라우드 환경이니까 뭐 모듈이 아니라 전체가 뭐 프로젝트 모듈, 뭐 본 모듈, BOP 모듈, 릴레이트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크라우드 PLM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앞으로 모든 다른 PLM 벤더들도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단지 NEC의 오블리가토가 처음으로 빠르게 시장에 내놨다라는 거가 다른 거죠. 그냥 오블리가토는 보면은 이제 모든 걸 통째로 PLM 전체를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런 그 연결고리 보면은 디지털 스레드라는 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계학습이 탑재됐다면 크라우드 PLM에서는 디지털 스레드를 인간이 그걸 연결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서로 비슷한 걸 지가 알아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가 인공지능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찾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거와 비슷한 게를 두세 개씩 찾아줘요.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 어떤 거는 그냥 키워드로 찾는 것도 있지만 어떤 데이터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를 찾아주는 예가 있어요. 그것이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의 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주는 거. 우리
내가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어린애들이나 내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랑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즐겁게 프리젠 서프라이즈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놀랍게도 하고 그래서 모든 거는 더 우리의 사고의 폭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얘기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인 포스그레이 SQL을 대응하거나 제조 공정에서 생산 설비 및 제조 프로세스 정보 관리와 조작성이 향상되는 등 기능을 강화했으며 유연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PLM 시스템 도입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앞으로 저는 PLM의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봤습니다. 그 PLM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 중에 엔지니어링 부분 중에 커다란 게 AI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CA 분야에서 인공지능 적용 사례입니다.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그 인공지능이 그 모델을 갖다가 모델을 해서 CA의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들만 작업을 했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이 콜래보레이션을 해서 CA 분야의 인공지능을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기에 있는 빨간 선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들이 지금 하고 있는 CA 프로세스잖아요. 프리 프로세싱, 솔빙,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 이게 이제 무한 루프로 돌아가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 리절트를 가지고 횟수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CA가 그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불필요한 데이터도 루핑을 했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해서 어널리틱 리절트를 가지고 방향을 일단 스코프를 준 다음에 거기서 CA 프로세스를 하자라는 거죠. 이건 당연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가능한 CA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처음에 좁게 만든 다음에 그걸 계산하는 자체가 시간과 어떤 컴퓨팅 소스잖아요. 줄여서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다 집중해서 하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CA 분야의 AI의 방향입니다. PLM 분야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PLM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분야가 먼저 올까? 반도체 부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많이 쓰는 것 중에가 패션과 신발 산업에서 새로운 커넥션이 1년에 여러 번 개발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PLM이 처음에 만든 거는 라이프 사이클이 긴 거에 의해 가지고 PLM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PLM 중에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은 것들에 대해서 PLM 영역이 많이 들어왔죠. 예를 들어서 패션이나 이런 거는 1년에 수백 가지 옷, 수백 가지 패션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를 PLM으로 돌린다 그러면 사실 PLM은 기존에 현재까지 만들어진 PLM 가지고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만든 티피컬한 PLM은 라이프 사이클이 긴 거였었어요. 그리고 보험 형태가 있는 것들, 정형화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 거나 정형화되어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에 대해서 PLM이 많이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PLM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도입하면서 그 전까지는 PLM이 좀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했던 라이프 사이클이 일주일인 거, 1년에 수백 가지가 나오는 거, 또 하나는 봄처럼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PLM이라는 거가 그렇게 예측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PLM이 자기가 여지껏 해왔던 거에 대해서 분류를 하거나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나? 그 구분을 해서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예측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PLM에 여러분들 PLM에 두 가지가 있죠. 빨리 시장에 조기에 출시하는 거랑 어떤 제품을 시장에 정확하게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거. 그게 예측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반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AI를 사용해서 예측을 한다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패션이나 신발 업계에서는 제조를 위한 디자인, 여기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 공급자, 재봉, 접촉 방법과 같은 제품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발의 설계 변경 제안을 생성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규범적 분석? 영어로는 이제 Prescriptive Analytics라고 그래가지고, Prescriptive가 뭐냐면, 난 이런 걸 원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거를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최고의 분석인 거죠. 그래서 AI의 기계학습의 좋은 비즈니스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면은 우리가 분석이라는 거가 크게 네 가지라는 거죠. 인포메이션에서 오티마이제이션. 옛날에는 뭐 빅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인포메이션을 모으거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인포메이션 사회에서 이제 AI 사회는 뭐냐면 이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예측을 하냐. 인사이트가 아니라 포사이트. 좀 말이 하인드사이트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냐면은 옛날에 일어난 거, 무엇이 일어났니? 디스크립티브 어널리틱스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옛날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뭐 근데 너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 이거가 디스크립티브 어널리틱스고, 왜 그렇게 일어났니?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니? 그게 이제 다이거노틱스 어널리틱스. 무엇이 그러면은 이대로면은 무엇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나라고 예측했을 때는 What will happen? Predictive Analytics라는 거죠. 내가 계속 이렇게 벌면은 앞으로 나는 이거를 살 수 있어. 나는 이거를 살 수 없어. 이걸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없어. 그런 거죠. 그 AI를 이용하면 How can we make it happen?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니? 라는 것까지, 이거는 뭐 어드바이저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꼭 달성하려면 내가 무엇을 변해야 되는데가 프리스크립티브 어널리틱스라는 거죠. 인공지능에 가장 이제 많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가 미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4차 산업이고 뭐고, 가장 원하는 건 사람에게는 미래 예측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왔어요. 지금 현재 보면 스태티스틱스, 사이언스, 스태틱 사이언스, 그 다음에 머신러닝, AI, 뭐 이런 건데, 여기에 보면은 스태티컬 모델링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널리시스, 리포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AI 부분은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보면은 프리딕티브, 디스크립티브, 프리스크립티브 뭐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지만 가치는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설명하는 거는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의 가치로 따져보면은 디스크립티브와 프리딕티브와 프리스크립티브가 이런 분석의 본질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를 하는 거는, AI는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비즈니스 어떤 지식을 아는 거예요. 뭐 지식에 대한 가치.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내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데 라는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구현하는, 프로그래밍하는,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AI는 저는 세 가지의 커다란 그 부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뭐 알고리즘이라는 방법론, 그게 있고, 코딩을 해야 구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가치,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이걸 해서 우리가 돈을, 어떤 기업에 어떤 이익이 오는데, 어떤 비즈니스 모델링을 갖추는데, 이거는 서로 약간 별개인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은 어떤 계산이나 뭐 이런 과학이나 뭐 이런 방법론이나 이런 거지만, 가장 상위에는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이거 해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본질, 가치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게 기술적으로 이거는 될 수 있어. 이거는 이렇게 코딩하면 이렇게 돼. 이게 아니라 PLM의 가치를 어떻게 인핸스 해주고 확장해주고 이런 거는 AI의 이런 가치를 이해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PLM을 가지고 엔지니어링 툴을 가지고 뭐 분석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났어. 그거가 굉장히 낮은 밸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CEO라면 엔지니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나 뭐 이런 비즈니스적인 사람들, 그래서 뭐 나보고 뭘 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약간 좀 매니저들은 그걸 가지고, 엔지니어들이 나온 그 팩트를 가지고, 아,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러니까 요번에는 뭐 요렇게 어떤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메소드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새 트렌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상위는 내가 뭘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자동화로 돼가지고 AI한테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what to do?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나는 이 회사의 이익을 2배로 늘리고 싶어.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AI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치를 보면서 PLM도 근본적인 가치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초창기 PLM은 디스크립티브 밸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보험 정보를 한도에 놓고 같이 놓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 나누고, 내가 정보를 집어넣는데 찾고 이 정보를 분류하고, PLM의 지금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그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PLM을 사용하다 보니까, PLM을 막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PLM을 많이 잘 사용하는 데는 PLM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개발 프로세스가 느린 것 같아. 아니면은 생산 준비하는 작업이 좀 느린 것 같아. 이거 왜 그런가? 보니까 치공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역량이 적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어디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프로세스 부분들이 보틀렉이 걸려. 뭐 이런 것들이 프리딕티브의 밸류가 되는 것이죠. 그걸 개선하면,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우리는 뭘 하고 있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하는데 그 어떤 오브젝트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해 주는 거가 프리스크립티브인 거죠. 그게 이제 AI 쪽인 거죠. 좀 충격적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인간의 영역을 약간 침해하는 느낌이 날까? 고참들이 프리스크립티브 같은 것들이 인사이트였는데 이런 것들이 침해당하는 느낌이라 그럴까? 좀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기계학습, 인공지능도 머신러닝에서 뭐 아까 제가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렇게 세분화되면 무지하게 많은 거죠. 맵처럼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워커라고 해서 뭐 이제 화이트 칼라의 자동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PLM을 사용할 때 20-30%는 뭐 이메일이 있고 뭐 전화도 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지원 분야의 AI 적용도 중요한 게 PLM이나 이런 분야를 변화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버추얼 에이전트라고도 하고 뭐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도 하고 이제 이거가 스피치나 뭐 이런 거랑 연결돼서 이메일 프로모션 뭐 우리 그 지금 한때 유행했던 그룹웨어 같은 것들이 이제 다 버추얼 어시스턴스로 들어가는 거죠. PLM도 순수하게 엔지니어링 작업은 저는 한 30% 정도에서 40%가 아닐까. 한 60%에서 30%는 그냥 일반 이런 업무들도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PLM과 자연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PLM 벤더들이 그런 자연어 처리, 그 뭐 자연어 처리라는 거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를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자연어나 글이나 뭐 말 이런 것들을 해서 자동화 시켜주는 건데 굉장히 노력을 옛날부터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약간 좀 생각보다 빠르게 언젠가는 되겠죠. 그렇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랭귀지는 상당히 복잡한 것 중에 아닐까. 그렇지만 PLM과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오늘의 결론인데 제가 여지껏 한 것 중에 뭐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 안 되시는 분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품 개발 분야, PLM, CAE, 뭐 CAM, CAX, 모든 뭐 R&D 이런 제품 개발 분야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새로운 디지털 제품에는 지능형 개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PLM은 한 30년 정도 됐어요. PLM이 여지껏 기존의 PLM으로 뭐 많이 잘 버텼는데 이제 생각지 못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AI, 머신러닝 이런 것도 제품이에요.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제품들까지 뭐 요새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했던 제품과 다른 제품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도 빨라지고 유행도 빨라지고 커스터머라이징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디지털 제품이라고도 하지만 아주 고전적인 제품 아닌 것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은 PLM이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벤더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커스터머라이징을 해야 되는데 비용 대 효과적으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만들고 있는 거죠. 이윤이 안 나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클라우드 환경으로 하면 달라지는 거죠. 비용이 줄여지는 거죠. 스마트폰 같은 데 보면은 매년 아주 새롭게 뭐 1년에 몇 번씩이나 고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로. 근데 만약에 이게 CD로다가 나눠주거나 이런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과 속도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클라우드 PLM이 별로 없어요. 대개 보면은 다 뭐 문제가 되면은 같이 새로 인스톨을 하고 뭐 하고 PLM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벤더들이 아직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계자들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아직 불안감이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지능형 개발 시스템, 지능형 PLM, 뭐 지능형 뭐 시뮬레이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개입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에 이상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PLM도 이제 변신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능형 의사결정. 아까 말한 대로 그전에는 이제 팩트를 분석을 하거나 어느 정도 프리딕션을 해도 인간이 프리딕션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의사결정을 한다. AI가 의사결정을 한다.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는 인공지능과 예측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미래 위험까지 피해하고 적절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거가 된다면 그동안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거, 포트폴리오 소프트웨어가 나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PLM 프로세스에 탑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설계를 하다가 이런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하면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다든가 그 적절한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드바이저를 하는 거죠. 지능형 데이터 처리. 현재 PLM 개발 도구가 PLM은 사실은 20, 30년 동안에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무겁고 비싸고 기능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어떤 회사들은 3, 40년 된, 뭐 4, 50년 된 데이터도 다 갖고 있거든요. 이제 AI가 이거를 필터링을 한다라는 거죠. 빅데이터가 결국은 빅데이터라는 거는 저는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빅데이터는 돈이 많은 거예요. 많이 드는 거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스마트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뭐 지금 PLM을 쓰시는 분들이나 PLM 벤더들은 약간 좀 기분 나쁜 소리일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죠. 이제 그 축적이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현재 도구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도 없습니다. 사실 프로세스에서 거기에다 볼트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검증된 건 아니죠.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 이 데이터가 스마트폰 이전에는 가치가 있었는데 스마트폰 이후에는 가치가 없는 데이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2000년대에는 가치가 있는데 최근에는 가치가 없는 데이터일 수 있는 거. 그 데이터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PLM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프로세스에서 그 프로세스가 넘어간 거예요. 오케이 해서 넘어간 거예요. 검증한 거랑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버튼을 해서 넘어간 거랑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어 처리나 텍스트 마이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지 않았는데 AI를 이용하면은 오늘날 많은 유용한 데이터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예요. 근데 PLM은 메타데이터가 모두 다 구조화된 데이터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PLM 자체의 커널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구조화되지 않은 형식이나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가 PLM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건 게임의 룰이 달라지는 거죠. PLM이라고 부르기도 못한 거고 다른 명칭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은 제품과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비구조적인 데이터 활용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거 모두 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능형이고 유연한 통합. 오늘날 대부분의 통합 제품 개발 시스템은 유연하지 못합니다. 두 시스템이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통합보다는 다이나믹하게 만들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PLM에 대해서 오랫동안 했는데 PLM 자체를 디스하는 시간이 돼버렸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싫든 좋든 간에 그 제품 도구 CA든 CAX든 그 다음에 PLM이든 모든 제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모든 도구가 AI의 쓰나미를 수용할 준비가 외국에서는 뭐 되어 있다고 자기네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몇 년 후엔 다 받아들일 겁니다. 초창기에 이거 뭐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 PLM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았던 쪽에 PDM도 있었습니다. PLM이 새로운 옷을 입는 거가 처음에는 네트워크 DB를 가지고 이제 PDM의 원시 PDM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 DB를 만들었어요. PDM이. 왜냐면 오리엔트 DB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속도가 느린 거예요. 커널은 오브젝트 오리엔트 DB고 데이터의 나머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릴레이셔널
DB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PDM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복잡해진 게 커널 따로 있고 오라클 같이처럼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따로 깔고 웹 있죠, 웹 형태로 만들어내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깔고 이 세 가지를 깔다 보니까 그 다음에 OS도 깔다 보니까 이 네 개가 까니까 이제 PLM이 무지하게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래의 PLM은 이 네 가지가 다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일단 클라우드니까 클라우드 안에서 돌아갈 거니까 외부에서 쓰는 거는 내가 클라우드에다가 연결해서만 쓰지 내가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서버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서버도 깔아야 되고 웹 로직 같은 웹 서버도 깔아야 되고 데이터 서버도 깔아야 되고 서버 OS도 깔아야 되고 그런 환경인데 만약에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우드로 가면 이거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PLM이나 제품 개발 도구, CA 뭐 모든 도구들이 AI 쓰나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했는지 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상 질문을 받지 못하고 제가 또 한번 이제 선전을 하겠는데 유튜브 디지털 지식 TV에 그동안에 CNG TV에서 나간 방송들을 새롭게 데이터나 뭐 이런 걸 해서 스마트폰에 들고 다니면서도 볼 수 있게 한 5분 정도로 다 잘라놨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걸 들어오셔가지고 그때그때 자기가 이걸 보다가 요즘 시대는 유튜브 시대이지만 지나친 정보를 다 머릿속에 넣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봄에 어떤 부분만 필요하다, 개념만 필요하다. 그러면 들어가서 봄의 개념만 딱 보고 또 봄의 종류만 AI의 개념만 보고 AI 비즈니스 쪽에 따라보고 머신러닝 따라보고 이렇게 한 5분 정도 딱딱 볼 수 있게 좀 다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PLM도 그렇고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쫙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고 지루하지 않게 사실 우리 방송이 1시간 정도인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모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보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것보다는 요새 이제 트렌드가 딱 몇 분 안에 보고 잊어버리고 또 필요하면 유튜브 같이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찾아서 보고 머릿속에 모든 걸 다 기억한다라는 거는 창조적인 거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데를 갖다가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은 거 중에 1시간 동안에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다시 유튜브나 CNG 캐드 앤 그래픽의 CNG TV에서 다시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